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 사람이 MBC PD 수첩에 나왔던 빌라왕 김대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빌라가 1139채라고.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 해결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세 사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 사례는 아니고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 유의미했던 전세 사기 사건이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 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전세 사기인지를 몰랐어요. 의뢰를 했던 분도 전세 사기인지를 몰랐고 그저 그냥 재수없게 악덕 임대인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경매를 진행하면서 전세 사기 사건인 거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요즘 언론에서 많이 문제되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변호사가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중국 고전에 명이 있죠. 화타라고 하는. 이분은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하는 걸 치료를 해요. 그럼 그분한테 당연히 가야 되죠. 전세 사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변호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해결하는 변호사님이 있다. 그럼 그분한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세 사기 사건은요, 어떤 변호사님은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변호사님은 해결할 수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그거에 따라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거나 또는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이미 모든 게 세팅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어떤 변호사님이 가가지고 안 되는 거를 해결해주고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만큼 권리를 갖고 해결이 가능한데 혹시나 내가 절차를 놓친다거나 아니면 해야 될 것들을 안 해가지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조금만 보장받는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사건 진행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변호사를 선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냥 내가 넋놓고 방치를 할 거냐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최대한 받을 가능성을 높여놓느냐, 이제 요 정도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분한테 가면은 해결이 되고 저분한테 가면 해결이 안 되고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전세 사기 사건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제가 처음 의뢰인한테 상담을 받았을 때는요, 단순히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 승소를 해가지고 1심 승소 판결에 기해서 가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 사람이 MBC PD 수첩에 나왔던 빌라왕 김대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빌라가 1139채라고 제가 한번 자세히 그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임차인이 김대성 씨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이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 물건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임차 물건이어가지고 계약서를 2개를 작성했어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는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여러분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그거에 기해서 2개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임대차 기간도 똑같고 보증금도 똑같은데 확정일자를 양쪽에다 받으면 되는데 한쪽에만 받으신 거예요. 한쪽에만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확정일자를 안 받으신 게 아닌가 라고 저희가 되게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이분이 확정일자를 받은 거는 그 공인중개사들이 쓰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있죠.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임차 보증금이 한 2억 3천 정도 되는데 이 임차 보증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원본을 금융기관에 제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 놓고서는 저한테는 아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있죠. 이거를 갖다 주시고 거기에 보니까 확정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정일자 안 받은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억을 더듬다 보니까 한 분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원본을 주지 마시고 사본을 주셔야 되고, 원본을 주더라도요 사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임대차 계약서를 2개를 쓰면요 2개 다 받아 놓으세요. 넘치게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무익할 수는 있어도 해롭진 않잖아요. 그럼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쯤에 그 직장을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임대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 이제 갱신 안 하고 나가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 임대인이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분은 믿고 있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고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됐고 문자나 카톡을 해도 읽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냥 이거 빨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직을 해서 다른 직장으로 주소를 전입신고를 하면 이 기존 주소는 자동으로 전출
전입신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대항력을 상실해요. 근데 대항력을 상실하면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요, 그 우선변제권이 소멸해요. 왜냐하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대항력 요건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항력 요건은 뭡니까? 대항력 요건은 그 주택을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항력이 생기고, 그 대항력 요건에다가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정일자는 받았으니까 우선변제권이 생기지가 아니라 뭐 주택을 다시 반환해 준다거나, 내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서 여기가 전출신고가 돼버렸다거나, 이 대항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날아가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바뀐 직장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실 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 여러분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가지고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야, 됐다, 내가 이제 그럼 전입신고를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나오고요, 그 결정에 기해서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임차권 등기 촉탁 등기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가 돼야 돼요. 완료돼야지만 그때부터 임차권 등기 효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 다음 날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쳐요. 그러니까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하고 등기부에 등기가 된 이 사이에는 절대 옮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은 자기가 좀 출퇴근이 멀더라도 여기서 살겠대요. 그러면 뭐 임차권 등기 안 하셔도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그 임대인 김대성이 살아있었나 봐요. 소장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불변기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변기간이 뭐냐? 여러분 만약에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민사에서 나 2심 법원에 또 항소를 해서 다시 판결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 2주가 지나면요, 안 돼요. 뭐 내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뭐 교통사고가 나서 안 됩니다. 이런 걸 불변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한 답변서 제출 기간이 있죠. 소장 부본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라라고 하는 건 불변기간은 아니에요. 그냥 권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빨리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 되니까 제가 30일이 지나자마자 이분한테 자필로 판사님한테 탄원서 같은 걸 써라, 빨리 재판이 진행되게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그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진 않았거든요. 그 답변서를 내질 않으면 무변론 패소 판결 선고기일이라는 게 잡혀요. 그러니까 무변론 패소 판결 선고기일은 뭐냐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아, 이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는가 보다 라고 해서 패소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선고기일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안 내면 그날 그냥 패소 판결이 선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변론 패소 판결 선고기일이 나오면 저희들이 형식적으로라도 답변서를 내라고 그래요. 뭐 속된 말로 뭐 껍데기 답변서라고 하는데, 그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서를 형식적으로 내면은 그 무변론 패소 판결 선고기일 자체가 취소가 되고 정식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무변론 패소 판결 선고기일도 빨리 안 잡혀요.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도 다툴 기회를 줘야 되니까 2개월, 3개월 지나도 잡힐까 말까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전세 사기가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임차인이 자필로 탄원서를 내니까 무변론 패소 판결 선고기일이 빨리 잡혔고, 그때까지도 임대인이 형식적인 답변서조차 안 내니까 무변론 패소 판결이 내려졌어요. 내려졌고 1심 판결에 의해 뭘 할 수 있습니까? 가집행을 할 수 있죠. 물론 상대방이 나 2심 가서 또 다툴래 라고 할 수 있지만 1심에서 승소한 사람에게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 가집행에 기해서 부동산의 압류를 집행을 하려고 그랬죠. 가집행의 요건이 있어요. 판결문 정본이 상대방한테 송달이 되어야 돼요. 최소. 송달되지 않으면 내가 이 판결에서 졌는지 이겼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송달 증명원을 떼와야지만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다행히 판결문 정본을 상대방이 송달받아가지고 제가 가집행에 기해서 부동산에 압류를 했어요.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빨리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물론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에요. 뭐 인지대랑 송달료 이런 건데 다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내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짜증나는 것도 있고 이제 걱정되는 것도 있죠. 이제 진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얘가 재산이 한 푼도 없으면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이런데 그 다음에 강제 경매를 하려면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 감정평가 비용도 내셔야 돼요. 요게 약 200만 원 정도 내는데, 실은 아파트 한 개 호실 또는 오피스텔 한 개 호실이 약 80에서 120만 원 정도, 요 정도 들어요.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넉넉하게 좀 미리 많이 받아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남는 건 다 돌려줍니다. 200만 원을 내라고 해서 감정평가 비용을 냈고, 실제 그 감정
감정평가사가 소요된 비용은 80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0만 원은 돌려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이 임대인 모친한테 도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그 임대인 모친이 김대성의 모친인 건 알겠는데 본인이 모친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동거하는지 따로 떨어져 사는지 모르니까 동거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내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갔더니 말소자 등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판결 선고 기간 중에는 사망을 안 했는데 판결 선고 이후 압류에 기한 강제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을 하니까 법원도 뒤집어지고 저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경매 개시 결정이 계속 이어지려면 김대성 씨의 상속인들이 이 경매 절차를 승계해야 돼요. 근데 승계를 안 하면 계속 2순위, 3순위 상속인을 찾아가지고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때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커져가지고 김대성 씨 부모님을 찾아가서 설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빨리 경매 절차가 진행돼야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으니까 경매는 승계를 해라. 경매 승계했다고 임대인 김대성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상속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나중에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을 하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매 개시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당사자를 김대성에서 그 부모로 고쳐야 되죠. 그 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서류가 뭐냐면 법원에서 사망 당시 상속법을 적용해서 상속인과 상속 지분을 파악한 후에 가계도를 작성해서 제출하래요. 그 다음에 재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 외국인 국내 거소증명서, 외국인에 관한 증명서, 이걸 내라는 거예요. 다 뗐습니다. 제가 다 떼서 다행히 이 사람이 결혼하지도 않았고 그 전에 결혼한 이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1순위 상속인이 부모였어요.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도 똑같은 서류를 다 떼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뗐죠. 서류가 이만큼 들어왔는데 그걸 다 떼서 이제 가계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낙찰이 됐는데 2022년 9월 18일에 경매를 신청했는데 2023년 5월 19일이 1차 매각 기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유찰됐죠. 왜냐하면 요즘 빌라를 잘 낙찰 받으려고 안 해요. 전세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낙찰을 안 받고 통상 1회는 유찰시키고 2회 때부터 20% 정도가 저감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매각 기일이 2023년 6월 29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낙찰이 돼가지고 물론 이분의 보증금이 2억 3천이고 뭐 이자랑 뭐 경매 비용, 소송 비용 하면 조금 더 돼요. 2억 4천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선 순위가 뭘까요? 경매 비용부터 빠져요. 그 다음에 뭐다? 이분이 다행인 게 우선 변제권이 1순위예요. 근데 1순위라 하더라도 이거를 앞서갈 수 있는 게 뭡니까? 당했어요.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라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임대차 물건 있죠. 그 임대차 물건으로 인한 세금, 그 부동산에 관계된 해당 세금을 당해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대성이 세금으로 체납된 게요. 제가 파악한 게 52억인가 그래요. 엄청난데 그 52억이 다 내 앞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지방세랑 종부세가 있는데 이게 금액은 크진 않아요. 이 당해세 압류는 내가 아무리 꼴등으로 들어와도 최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아까 1순위 경매 비용 빠지고 당해세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3순위로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받아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촬영할 때는 아직 배당 절차가 안 잡혀서 그런데 근데 이분이 못 받아가신 게 있잖아요. 못 받아가신 거는 계약력을 주장하시면서 그 낙찰자가 승계하게끔 하실 수도 있고 기존의 채권자, 임대인이 되겠죠. 물론 사망하긴 했지만 그 사람한테 담보 없는 무담보 채권으로서 청구할 수 있겠죠. 다만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들한테 채무가 상속으로 승계되면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이분이 전략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전략이 있었냐면 자기가 낙찰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억 3천인데 보증금이 점점 유찰이 돼가지고 한 1억 5천 되면 자기가 낙찰을 받아버리면 1억 5천을 내고 그 집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억 5천은 뭡니까? 아까 말한 경매 비용 빼고 당해세 빼고 나머지를 자기가 3순위 임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자기가 다시 돌려받잖아요. 앞에 얼마 비용 빼고는 자기가 얼마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생각은 내가 2억 3천에서 다 받지 못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무담보 채권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억 5천으로 산 집을 만에 하나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뭐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비싸게 팔면은 거기서 이게 또 메꿔지지 않느냐 약간 이런 전략이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빌라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계속 그 집에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은 전략인데 그거는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분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집을 취득해버리면 뭡니까? 유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혼부부 특공을 한다든지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할 때 불리함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유주택자라도 국민주택 평형 84제곱미터 이하라면 청약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무주택자보다는 그래도 약간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불리함은 안고 본인이 하시려고 했는데 2차 매각기일에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까 말한 대항력을 주장해서 나머지 채무를 승계한 낙찰자를 통해서 받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던 건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분은 잘 풀린 케이스예요. 이분은 변호사가 없어도 잘 풀릴 사람이에요. 다만 혼자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바둑과 같이 수순이 필요한 거거든요. 법률적인 구제 절차도 그거를 놓칠까봐 변호사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임대차의 각 유형별에 따라서 이 전세 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